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인문학 강의 기억나십니까? 촛불, 좋아요. 네, 촛불 항쟁에 대해서 했었고, 어제 저희 교회 10명 이상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기사 보니까 한 30만 이상 모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비 오는 와중에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오늘은 참 공교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구마 일단 한 개. 크게 답답하진 않아요. 정혜원 집사님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답답하고 나쁜 놈들만 얘기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좋은 것도 얘기해달라고. 좋은 분, 훌륭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해놨었는데 시기가 딱 맞아요. 자, 멋진 보수주의자 2. 한국 법조계의 아버지 가인 김병로 선생님. 자, 들어보셨습니까? 가인 김병로 선생님? 못 들어보셨어요? 아하. 잘 준비했네요, 제가. 네. 먼저요. 멋진 보수주의자 1은 바로 지지난주에 했던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기억나시죠? 유학자로서 흥선대원군 고종 다 막 다이다이 뜨고 상소 올리고 도끼 딱 놓고 상소 올리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날람 이구로 날 찍어버리시오 막 이렇게 했던, 그리고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70의 나이로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일으켰던 그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런 진짜 보수주의자 오늘 두 번째 인물 가인 김병로 선생님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셔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감옥 쇠창살을요 지금 뭘로 자르고 있습니까? 날라로 자르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감옥에 가도 돈 있으면 금방 나와요. 실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 어딘지 아십니까? 김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김앤장의 평균 수입료 건당 18억이에요.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건당 18억이에요. 평균 수입료가. 근데 승소율이 몇 프로냐? 60% 이상이에요. 1등이에요. 여러분 건당 18억이면 그걸 의뢰하는 의뢰자는요 최소 거의 100억 가까운, 아니 몇백억 되는 그런 소송을 맡기겠죠. 근데 승소율이 무려 60%가 넘어요. 어느 날 범죄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강원 씨라는 범죄자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채홍이라는 옛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재는 판사에서 그만두고 김앤장 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2016년에 인천지방고등법원장이 누구였던 것 같은데 돈 받고 재판한 판사 구속됐어요. 인천의 고등법원 판사였어요. 판사가 돈 받고 재판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드러나 구속당했습니다. 또요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를 해임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현금으로 웬만하면 안 내죠. 그런데 가끔 현금으로 내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6,800원의 돈이 버스 요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보통 그 회사는 그러면은 동전은 가지라고 그냥, 왜냐하면 경리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6,000원만 입금을 했대요. 근데 아마 이분이 찍힌 분 같아요. 노조 활동하고 그래서 찍혔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임했어요. 그래서 이걸 억울하니까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해서 관례상 그렇게 해왔는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아니야, 너 800원 횡령한 거 맞잖아, 땅 해임 적법. 그렇게 한 오석준이라는 판사놈이 현직 대법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이라고요. 그런데 이 대법관이 판결한 중에 검사가 유흥 접대를 받아서 약 1인당 85만 원의 유흥 접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되게 낮게 잡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검사를 징계 처분했거든요. 그 검사가 고소했어요. 나 이 징계 부당해요. 맞아. 그 징계는 부당해. 이렇게 판시한 놈이 바로 오석준 현 대법관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빡치죠? 저도 굉장히 열받습니다. 자,
이 사람은 대주건설 주식회사 회장이에요. 회장으로 횡령 배임으로 벌금 몇백억을 맞았어요. 벌금을 내도 되고 벌금만큼 깜빵 가서 살아도 돼요. 그걸 금고형이라고 해요. 우리들은요, 예를 들어 벌금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10만 원 쳐줘요, 우리는. 그래서 열흘을 깜빵 가서 노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환산해 보니까 일당 5억을 쳐준 거예요. 하루 깜빵 가서 일하면 5억을 쳐준 겁니다. 왜냐? 사위가 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벌들은 길을 쓰고 판검사를 사위로 이렇게 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김학의라는 전 법무부 차관이 있어요.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얼굴을 찍힌 동영상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한 연예인이 자살까지 했어요. 이 정확히 얼굴이 찍혔는데도 검사가 이 사람은 김학의가 아닙니다. 뭐 신원 불상자라고 끝까지 표현하고 결국 판사도 무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판관의 현실이에요. 그리고요, 자, 얼마 전에 김혜경 씨가 이재명 안사람 아내 김혜경 씨가 10만 4천 원의 법카를 유용했다고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본인 값은 본인이 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5명이서 7만 원어치 먹은 거예요. 여러분 5명이서 7만 원이면 1인당 15,000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카 유용했다고 벌금 받았어요. 좋아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 디올 쇼핑백 300만 원 받은 사람은요? 아예 기소도 안 했어요. 기소도 안 했어. 그렇죠? 기소도 안 했어요. 검사가.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엄마는 주가 조작으로 몇십억. 이런 거 판단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관들 사법부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판사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상하고 막 돈인 사람 봐도 널막 이런 판사를 했어요. 왕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 판사를 사형. 그리고 진짜로 판사의 가죽을 다 벗겼어요. 진짜로. 그리고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 의자가 바로 법관 의자가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실제 15세기 영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 판결을 하게 했고 처음으로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그 가죽 주인의 아들. 그렇게 판사의 엄격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정말 XX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나쁜 판사만 있었느냐? 여러분 판관 포청천 아시죠? 이게 홍콩에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초대박을 쳤어요. 처음엔 그래서 그냥 한두 편 보여주고 말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초대박을 쳤어요. 그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 사법부가 썩었다고 느끼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포청천의 유니크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작두요. 작두. 늘 작두로 썰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엄청 뜨고 있는 거. 지옥에서 온 판사. 이 여자분이 지옥에서 온 악마예요. 근데 악마가 현실 재판관보다 더 정의롭게 판사 역할을 해요. 다 현재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재판이 이상하게 내려지를 비꼬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님. 못 들어보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는 체 하기 참 좋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가인 김병로 선생님. 일단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딱 얼굴 어떻습니까? 진짜 꼬장꼬장하게 생기셨죠? 그렇죠. 깐깐하게 생기셨죠? 딱 그거예요. 깐깐 그 자체예요. 이분은 88년 전라도 순창 출신입니다. 1888년. 그리고 9살 때 아버지를 여의어요. 그리고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으니까 이분이 소년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재산이 완전 가난하진 않아서 엄마가
너는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 전라도는요 유배지로 유명했어요. 그 당시 유배 왔던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배우기 시작해요. 성리학을. 유학자였어요. 유학자. 그런데 이분이 17살 때 1905년 최익현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의병활동을 시작합니다. 을사늑약을 듣고 이건 나라가 아니야. 70 먹은 할아버지가 일어서니까 17살 먹은 동네 청년이 같이 일어선 겁니다. 의병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보수예요. 유학자예요. 이게. 진짜 보수주의자들은요. 나라를 아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요. 국익을 최고의 우선이에요. 근데 저 일본 쪽발이 놈들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어가? 이건 말이 안 되지. 하고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분이 최익현 선생님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1910년에 일본 법학과에 유학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엔 법대가 없어요. 그 당시에. 법대가 없었고, 그리고 이분이 보기에 이제 1910년이면요.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당하고 1년 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하더래요. 그 당시 재판관 판사는 누구? 다 일본 놈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을 변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일본 법학과에 유학을 합니다. 그런데 법대 2군데 들어가요. 주간 하나, 야간 하나. 2탕을 뛰어요. 대학교를. 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학적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때는 됐어요. 이때는. 그러다 몸에 병이 왔어요. 잠시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하고 다시 와요. 자, 여러분 주간에 대학교 다니고 야간에 대학교 2탕 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목적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는 거. 그래서 1914년에 거기서 대학원 과정까지 다 맞춰요. 그리고 왜 대학원 과정까지 맞췄느냐? 일본 놈들이 한국인은 조선인은 당시에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사가 못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을 보다 보니까 우회로가 있어요. 우회로가. 뭐냐? 대학원을 마치려고 우리나라에서 법학 교수를 했어요. 교수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 보성법과대학교, 고려대 전신, 거기에 교수가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교수로 일정 기간 동안 재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길을 노린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2탕 뛰고 대학원까지 마쳐서 1919년에 드디어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1919년에. 여러분 1919년은 무슨 날이 어떤 연도예요? 3.1운동.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 독립투사들이 잡혀왔겠습니까? 그걸 다 일일이 무료 변론했습니다. 무료 변론. 그래서 별명이 뭐였느냐? 유조리 최열렬. 유조리는 뭐냐? 조리가 있다. 조리 있게 잘 설명한다. 일본에서 법을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 판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재판해요. 일본 판사가 어느 나라 법으로 재판해요? 일본 법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공부한 거예요. 일본 법이 빠삭하겠죠. 그거 와서 변호를 하니까 맞는 말 같아. 유조리. 조리가 있어요. 말이 먹혀요. 최열렬. 제일 열렬하게. 별명이 유조리 최열렬이었어요. 예. 그래서 김상옥 의사 여러분 아십니까? 김상옥 의사? 기억나세요? 옛날에 했었는데 제가 인문학 강의 때 쌍권총으로 우리나라 100몇 대 1 싸워서 마지막에 자결한 그 열사. 김상옥 의사를 변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고요. 광주 학생운동 일어났잖아요. 광주에서 일본 놈이 우리나라 여학생 괴롭혀가지고 학생운동 일어나는 거. 그거 진상조사를 해서 재판관 나가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했던 최고의 변론이 뭐냐? 재판관이 이렇게 했어요. 너 독립운동할 마음이 있지? 우리나라 사람이 잡혀왔으니까. 네. 너 유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관님. 마음이 있는 걸로 어떻게 재판합니까? 법을 보면 법은 행동으로 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죄면 저도 재판관님 가끔 미운데 죄일까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나 가끔 미운데 죄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먹었다고 죄면 조선반도 전체가 죄고 또 일본에서도 그 당시 천황폐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죄입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응, 무죄. 이런 식으로 변호를 멋지게 하셨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보기엔 어떻겠어요? 눈에 가시. 창씨 개명해라. 안 할 건데요. 창씨 개명해라. 안 할 건데요. 나 변호사 때려쳐? 하고 1932년에 창씨 개명을 거부하고, 이 당시에 창씨 개명을 거부하면 간단히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의료보험도 안 되고 혜택도 못 받고 조선통일부에 배급을 못 받아요. 경기도 양주에 은둔해 버립니다. 거기서 밭을 일구고 농작물 키우면서 자급자족해요. 그래서 양주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멋진 분이 계시니까. 이분 뭐 했겠어요? 거기서 후학을 양성해요. 후학을 양성해. 그러다가 이제 독립이 됐어요. 자, 48년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이게 되게 웃겨요. 왜 웃기냐? 이승만이 이분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딱 봐도 싫어했게 생겼죠? 이승만이 사인을 안 해요. 난 싫다고. 그랬더니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제외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초대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법전 편찬위원장이 됩니다. 왜냐? 그 당시 법은 일본 법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 맞는, 우리의 문화에 맞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되었는데 다른 판사와 그리고 대법원장 비서 있을 거잖아요. 와서 원장님 너무 추웠고 배가 고파요. 왜냐? 이분 방침이 뭐냐? 영하 5도 이하로 난로 피우는 거 금지. 옷 입어. 그리고 잉크가 다 얼었대요. 이제 잉크 쓰니까 어떻게 하느냐? 잉크를 품에 품어요. 녹여서 써. 그럼 난 어때요? 엄청 춥겠죠. 얼음이니까. 그렇게 썼답니다. 그렇게. 왜냐? 우리가 해외 원조를 먹고 사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판사인데, 그래도 우리는 나도 죽을 먹고 살고 있어. 우린 죽이라도 먹지 않느냐. 죽도 못 먹는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죄를 짓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재판하면서 호의호식하면 되겠느냐. 영하 5도 이하 난로 피움 금지, 토못 입어, 이렇게. 그리고 1949년 반민특위 재판관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은요 재판 안 해요. 대법관이니까 대법원까지 올라온 건 재판하겠죠. 이런 겁니다. 현실 대법원장인데 특검법 같은 게 발의돼가지고 특검 재판이 열려요. 그럼 그 판사 누가 시켜요? 누굴 시키겠어? 그냥 아무리 특검법에 의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3심이니까 처음에는 지방판사, 그 다음에 고법, 대법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1심을 맡아버린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내가 재판해야 한다고. 왜냐? 이 당시 여러분 아시죠? 이승만이 이 반민특위를 어떻게 없앴는지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반민특위를 막 습격하고 경찰이 뿌락짓짓해서 결국 반민특위를 와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내가 재판을 해야 이놈들이 이런 거 못한다고. 끝까지 저항했어요. 정말 멋진 분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인 것도 이때 7.18을 청산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1950년대 6.25 직전에 골수암으로 다리 하나를 자르십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이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때면 이미 연세가 62세예요. 88년생이니까 62세예요. 환갑도 넘었어요. 근데 다리를 자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다리 자르고 수술해서 깨어나서 한 멘트가 뭐냐? 오, 좋아. 앉아서 연구만 할 수 있게 됐으니 잘 됐네. 이래요. 그리고 정말 앉아서 재판하고 연구만 하고 법만 만들어요. 네. 자, 한국 전쟁 때 빨치산에게 아내를 잃어요. 한국 전쟁이 나고 본인은 대법관이잖아요. 그래서 임시 수도인 부산에 갔어요. 근데 나는 나라에서 나오는 그래도 죽여도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내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내는 친정에 보내요. 근데 친정에 가다가 빨치산 아시죠? 공산당들. 그에게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반공주의자로 사셨어요. 공산당을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공산당을 싫어하는 건 내 개인 감정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합니다. 공산당을 싫어하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해요. 1950년대에. 왜냐?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뇌란 음모죄 등등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권력자에서 남용되어서 백성들을 옥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폐지를 주장해요. 정확한 말씀이죠. 그 뒤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독재 정권이나 나쁜 정권들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민중들을 탄압했습니까?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분이 가인 김병란 선생님이에요. 내 아내가 공산당한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 멋져요. 이렇게 꼬장꼬장한 보수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요, 52년도 부산 정치파동. 이승만이 부산으로 임시수로 옮겼잖아요, 전쟁 때문에. 부산에서 정치파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기를 잃어가니까. 그리고 투표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간선제였거든요. 간선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자기가 있는 당이 1당이 못 된 거예요. 다른 야당이 1당이 되고 무소속 1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꽤 마치고 막 데모 일으키고 사주해서 그 국회의원들 잡아가고 납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잡아가서 얘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고 검사시켜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인 김용란 선생님께서 아니야 무죄 하고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가인 김병란 선생님은요, 법에 어긋난 거, 도리에 어긋난 거 다 내치셨어요.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승만이요. 이승만이요. 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승만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인 김병란 선생님은. 그래서 다 풀어줘 버리니까 이승만이 담화를 발표해요. 아니 국가의 안정을 위하고 지금 계엄령 치하에서 내가 이 대통령이 안정이 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국회 공산당과 싸울 수 있고 막 담화를 발표해요. 근데 우리 법에서 이렇게 풀어주면 내가 어떻게 정치합니까? 막 이래요. 가인 김병란 선생님 딱 한마디예요. 억울하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법대로 하라고 절차대로. 내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 항소하시오. 이게 이분의 최고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막 따지는데도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법대로 정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친일 판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법관을 양성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은 이러셨다고요. 그런데 2대, 3대 때부터 개판이 돼요. 네. 그 이야기는 또 욕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53년도에 대법원장을 연임합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또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네. 그래서 재임을 하셔요. 근데 이때는 이미 연세가 65세예요. 자, 이게 대법원장 임명장인데 이승만은 이 도장을 끝까지 안 찍으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분은 결국 57년도에 우리 형법과 우리 민법을 처음으로 초안을 만들어낸 게 이분이셔요. 대단하시죠? 예. 총칼 들고 나와서 싸워야만 독립투사가 아니에요. 다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대로 재판한 이분도 독립투사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 좌석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검사를 끌어내렸어요. 이게 이분의 최대 업적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현재 우리나라 재판 구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재판장에 꼭 안 가시길 빕니다. 가면 재판장이 저 위에 법대위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재판장 왼쪽에 변호인과 피고인이 앉아 있고요. 오른쪽에 검사가 있고 뒤에 배심원, 가운데 증인, 방청석이 있어요.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다툼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일제시대 때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어떤 혁이었냐? 여기가 검사 자리였어요. 판사 옆에. 그리고 여기가 피고인 자리였어요. 즉 판사와 검사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앞에 피고인 두고 뭐라 그러는 거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원님 재판이라 그래요. 아,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진짜 원님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옛날에 우리나라 고을의 원님 사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수사하죠. 예, 지가 증거 다 찾고 수사하고 물어보고 안 불면 줄이 틀고 고문하고 해서 불게 만들어요. 지가 수사해요. 그리고 지가 판결도 내려요. 곤장 10대 이렇게. 이걸 원님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재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잔재가. 특히 일제시대에는요. 재판장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피고인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다. 이 검사는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일 뿐이고, 그리고 이 변호사는 피고인은 죄가 없다면 변론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재판장에서 서로 동등하게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의 자리를 끌어내린 분이 바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검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원래 검사는요, 기소만 담당하는,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옛날에 원인 재판에 가서 막 줄이 틀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법과 이런 법과 이런 법에 의해서 죄를 지었어요라고 기소를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를 검사라 그래요. 근데 현실 우리나라 검사는 어떻습니까? 예, 또 일제시대 검사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검사가 정권을 잡고 검사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검사의 지위를 끌어내려 버렸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검사들이 힘이 세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찰의 뿌리가 일제 순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그 수사하는 내용을 법률 적용해서 기소하는 담당이 원래였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일제 순사하면 되게 나쁜 놈이 그냥 딱 그게 있잖아요. 그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찰을 뽑았어야 했는데 이승만이 나쁜 놈이 그 순사들을 대부분 다 다시 한국 경찰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찰의 이미지는 어때요? 개판이죠. 정말 안 좋죠. 순사하던 놈.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을 떼어서 이 초창기에 검사에게 주었던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검사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자, 또 이쪽으로 하면 또 큰일 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분은요, 3심제를 확정했고요. 3심제의 기간도 확정했어요.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이걸 웬만하면 지키라고. 왜냐? 검사는 어차피 국가공무원이죠. 근데 피고인은요, 재판이 길어지면 그게 지옥이에요. 네. 그거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검사들한테 유리한 경우. 근데 보면 재판 한 번 하면 몇 년씩 가죠. 그동안 피고인들은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옥을 겪어요. 그게 그러지 말라고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3개월 딱 총 해도 1년 1개월로 정해놨는데 그걸 대부분 안 지켜요. 지금 판사들이. 자,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분이 이뤄냈어요. 어디로부터 독립이냐? 일제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왜냐? 그 당시 판사들 중에서도 일제 치하에서 일했던 판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다 잘라버렸어요. 새로운 판사를 양육하고 한국 법으로, 이 법으로 재판하게 했어요. 일제의 잔재를 다 잘라냈고, 특히 이분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일제 잔재들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처벌했어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대법관이, 서울에 계셔야 할 대법관이 지방에 내려가서 반민특위 재판관까지 하시고 노구를 이끌고 한 다리로 그렇게 일제 잔재를 없애려 노력하셨고, 특별히 권력으로부터 보호했어요. 대법관이 뭐라 그랬냐? 판사들 모아놓고, 대법관이면 사법부 수장이잖아요. 판사들 권력에 굴하지 마. 쪽팔린 거야. 그럼 법복 벗어. 이런 식으로 늘 말씀하시고 외압이 오면 내가 다 막아주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위인들에게 선생님 안 붙여요. 김구 선생님쯤 돼야 붙여요. 네. 자, 그리고 박정희 정치 참여 이제 대법원장을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사회 원로로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이후 박정희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네 쿠데타는 좋아. 좋은 뜻도 있는 거 알겠어. 그만둬. 그리고 그냥 군대에서 머무르면 너 영웅 될 거야. 라고 조언을 했어요. 근데 안 들었죠. 안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야당 정치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민주당, 현재 민주당의 원조쯤 돼요. 자, 그리고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십니다. 74세 나이로. 받으실만 하죠. 예. 그리고, 아이고, 오탑니다. 1964년 75세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 이 정도면 천수를 누리셨어요. 할 거 다 하셨어요. 근데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니, 정확히 청렴하게 사셨어요. 청렴하게. 그리고요, 이분의 어록입니다. 제일 최고. 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이승만. 예. 이 정도는 해줘야, 예, 깡이시죠, 남자가. 예. 너 얼마나 멋져요? 예. 그리고요, 자, 후배 법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에이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면 인정이에요. 이분이 인정하면. 네. 그리고요,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정의를 수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관들 임용식 할 때마다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니들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정의가 이럴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훼손상이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 위에 법관이 있다는 걸 이분은 알고 계셨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실 법관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러면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최대 명예훼손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병신 같은 법관들이 우리나라에 수두합니다. 네, 그쪽 가면 안 돼요. 욕해야 돼서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퇴임사예요. 퇴임사. 자, 이런 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셨다고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정말 역사를 지우고 싶은 만큼 깜깜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분이셨지만, 놈이었지만 초대 대법원장만큼은 정말 지금도 법관들이 제일 존경하고 다른 나라 법관들도 존경하고 계속 연구되고, 그래서 이분 생가터에 가면 가인로가 있어요. 이분 호가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은요, 길가의 사람이에요. 길가의 사람. 나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길가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순창에 가면 이분 생가터가 있고 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지 않아요? 이분은 보수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진짜 찐 보수예요. 나라를 아끼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원칙에 목숨 거는 찐 보수주의자. 그런데 지금 보수를 참칭하는 놈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수구 세력, 꼴통 세력이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이기주의자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법관들은 이분 발끝도 미치지 못해요. 이렇게 멋진 분이 초대 법관이고 우리나라 법을 다 만들다시피 하셨는데 이분이 만든 법 가지고 재판하는 놈들이 썩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이 망해 가도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여야 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결국 법이 호소하잖아요. 그랬을 때 법에서 그걸 풀어주고 정의를 씌워내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다른 나라들처럼 법관을 최소한 대법원장이라든가 부장판사라든가 법원장 정도는 국민들이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해 재판해야 되는데
요즘엔 법을 돈으로 바꾸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잘 알아두시고 어디 가서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를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